애플리케이션 설계인데요. NCS 애플리케이션 설계.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냐? 우리가 딱 찍어보면 나오죠. 어디? 여기.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제가 옆에 10페이지 있는 데를 눌렀어요. 그 요구사항 여기 페이지 번호하고 틀릴 거라면 옆에 번호가 10번. 요구사항 여기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목 중에 요구사항 확인, 뭐 통합 구현, 기타 등등 쭉 내려가다가 한참 뭘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한번 다시 해요. 기능 모델링,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약간 분야별로 조금 더 상세화를 한 거예요. 설계가 이제 여러 가지 설계가 있고 이제 분야별 설계가 따로 있죠. 정적 모델 설계, 동적 모델 설계.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 안에 또 구체적인 설계가 또 있어요. 끝이 없어요. 얼마나 설계를 자세히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뭐 설계 도면을 완전히 그리는 걸 한 달 동안 한다 그러면 이걸 정상으로 돌려야 되겠지. 이 프로그램을.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 현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NCS에는 다 등장하고요. 왜? 현업자들이 책을 썼거든. 그 사람들 아는 얘기 썼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 현업에서 했던 얘기들 뭐 개발하다가 또는 프로젝트 뛰다가 나온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겪으면서 알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그런 얘기를 미리 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그 옛날 얘기 해주잖아요. 6.25 땐 그랬어 이러면서 막 일제시대에는 어땠어 뭐 이러면서 너희도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이런 걸 생각해라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겪으신 분들이 해주는 얘기.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두 가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모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뭐 공통으로 함수를 뽑아내가지고 뭔가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 배너 넘기는 걸 우리 했잖아요. 근데 배너 넘기는 거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매번 해야 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배너 넘기는 애를 함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걔만 호출하면 배너 넘기는 게 해결이 되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럼 되게 굉장히 좋겠죠. 그런 게 이제 모듈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모듈. 어떤 특정 기능을 함수화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넘겨주기만 하면 그냥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통 모듈 설계하고 그 다음에 타 시스템 연동하기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듈들을 다른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갖다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뭐 여기 내용 하나씩 다 읽어보면 끝이 없고요. 읽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부분적인 얘기, 뭐 배경 지식을 깔아놓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걸 다 설명을 한다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한다 해도.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들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개발 모듈, 뭐 공통 모듈. 예, 모바일도 아니고 모듈이 뭘까요? 네, 알아봅시다. 모듈의 개념. 네, 모듈. 네, 모듈은요 이렇게 써요. MODULE. 이건 중요하지 않죠. 모듈의 개념 뭐예요? 읽어볼까요? 전체 프로그램의 기능 중 특정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실행 코드를 의미하며 자체적으로 컴파일 가능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네, 글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읽기 되게 힘드네. 이야, 수씨가 이제 계속 읽을까? 읽는다고? 수씨 읽는데요. 이걸 읽어봐. 뭐라고? 네. 전체 프로그램 기능 중 특정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실행 코드를 의미하며 자체적으로 컴파일 가능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예, 훌륭하세요. 야, 읽어줬어. 리더. 와, 좋은데? 태환 씨는 더 크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읽으라고 하면. 이게 뭐지? 그럼 모듈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 전체 프로그램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들이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프로그램 짠 게 뭐 아직은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너 넘기는 기능 그것만 딱 처리할 수 있는 코드를 딱 만들어놨어. 그래서 패키징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전부 어떤 값만 넘겨서 탁 불러주면은 얘가 실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만들어놨어. 그런 게
특정 기능 처리할 수 있는 실행 코드예요. 그게 함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객체가 됐든 뭘로 만들었든 어떤 프로그램 형식으로 만들었든 그런 실행 코드들이 딱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해요. 모듈은 그러니까 하나씩 딱딱 떨어져 있는 기능들이에요. 모듈. 그래서 모듈 A, 모듈 B, 모듈 C를 합해서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해요. 여러 기능들이 합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이해됐으리라 맞습니다.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듈, 공통 모듈에 대한 명세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찾기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사이에는 공통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기능 및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공통 모듈이라고 그러고 이 공통적인 기능을 얘기하겠죠? 공통 모듈. 그래서 공통 모듈에 대한 명세 기법은 이렇게 5가지. 더 있나 보면 없어요. 5가지예요.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 느낌 오세요? 정확성, 정확해야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명확성, 명확해야겠지. 완전성, 완전해야겠지. 일관성, 일관돼야 되겠지. 추적성, 추적돼야 되겠지. 끝인가요? 뭐야, 도덕 문제 같은 거예요? 길 가다가 도둑 다음 중 나쁜 행위는 길 가다가 아가씨에게 인사를 했다. 모욕적이야! 그럼 그건 나쁜 짓. 이렇게 하나요? 2번, 길 가다가 서 있는 여자분 옆에 그냥 오줌을 넣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 뭐 3번, 뭐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돈 꺼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거 나쁜 짓이겠지. 뭐 그런 문제인가요, 지금? 정확성, 정확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봅시다. 해당 기능이 실제 시스템 구현 시 필요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 그렇지. 이 기능이 필요한지 어쩐지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필요한 기능인데 그러면 구현해야 되겠지. 정확성. 명확성, 정확성, 명확성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달라요. 해당 기능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되고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능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만 딱 해석돼가지고 기능이 그래야 나오지. 그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모호한 단어, 모호한 기능을 제일 싫어해요. 이게요, 로그인이 되긴 되는데 로그인을 그 비밀번호를 안 넣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람이 쳐다보면 바로 로그인이 되고요. 그런데 또 가끔 비밀번호를 치기도 하면서 로그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인사를 하면 화면에서 또 로그인이 되고요. 예? 개발자들이 듣다가 이제 막 열이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저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요구사항이 명확하지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은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는 안 되고요. 이렇게는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요. 완전성. 뭐가 이렇게 완벽할까? 시스템 구현 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을 그렇지. 구현 때 필요하고 요구되는 모든 것을 기술한다. 그러니까 일부 기능 중에 뭐가 빠져있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릭하면 넘어가게 하는데 광클을 하면은 막 망가져서 넘어가는 게 망가졌어. 덜 만든 거잖아.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기능이 넘어지기까지는 이벤트를 받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완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성, 공통 기능 간의 상호 충돌이 나면 안 돼요. 얘를 기능 구현하는데 제가 기능 구현할 때 같이 막 호출이 된다든가 막 엉켜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변수 얘기를 내가 갑자기 하면 let이라는 변수 배웠죠? var 안 하고 let 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능을 여러 개 만들다가 변수 선언을 했는데 그 전역 변수에서 이미 만든 변수를 지역 변수에서 함수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능이 꼬여가지고 막 에러 나는 일이 많이 생겼었어요. 자바스크립트 때. 그러니까 제발 지역 변수에서 전역 변수 똑같은 이름 쓰면 전역 변수로 안 가게 좀 해주시고 망가지지 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런 방법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 그랬더니 에막스크립트 2015에서 let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이게 일관성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충돌이 없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충돌 안 나게 하려고 그런 방법들이 나온 거예요. let 변수 생각나시죠? let 전역에 있는 애를 지역에 선언하면 전역에 있는 애가 지역에서 차단이 돼가지고 지역만 따로 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런 문법도 새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추적성, traceable. 공통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출처와 관련 시스템 등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추적성이라는 건요, A에서 B, B에서 C를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상호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페이지가 올라가게 했는데 메뉴도 바뀌게 해놨죠. 메뉴 바뀌게 한 거를 함수 모듈로 따로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메뉴 바뀌는 모듈, 메뉴 바뀌는 모듈인데 그냥 그게 막 아무데나 다 만들어놨어. 여러 개를 막 만들었어. 지금 우리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모듈화가 안 된 거죠? 그런 건 모듈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추적이 안 돼. 얘가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 이 기능에서. 얘가 움직일 때 메뉴 바꿔야 되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또 메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코드를 따로따로 막 해놔가지고 뭐 추적이 안 돼. 이런 거죠. 명확하게 야 메뉴 바뀌는 건 change 메뉴라는 함수를 반드시 호출하게 되어 있어. 거기에 모든 기능이 다 구현돼 있단다. 이렇게 돼야지. 추적이 명확하게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쉽게 설명하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무 설명 자세한 것 같은데 내려갈게요. 재사용 바로 밑에 있어요. 리유즈. 재사용이 뭐죠? 쉽게 얘기해서 코드 A를 만들었는데 또 함수 A에 코드 A가 들어가 있고 함수 B에 코드 A가 또 들어가 있고 함수 C에 코드 A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죠. 재사용을 안 하고 계속 중복 사용을 하는 거죠. 코드가 중복되지 않게 재사용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함수나 이런 걸 얘기했지만 객체, 함수나 객체 재사용, 컴포넌트는 좀 더 모듈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집합체예요. 그런 거 자체를 또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애플리케이션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재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폰 다 쓰고 나서 다른 폰 바꿀 때 그 폰 어떻게 해요?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시나요? 이전 폰 버려요? 집에 있어요? 집에 막 3-4개씩 있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재사용하셔야죠. 그거를 어디다 갖다 주면 금이 요만큼 나온다는데 그렇게 해서 재사용. 또는 어떤 분은 집에서 인터넷 할 때만 쓰는 용도로 쓰는 분도 여러 가지겠더라고. 뭐 하는 용도로? 네, 재사용. 재사용은 꼭 필요하겠죠. 개발 시간 및 비용 절감 위원회 이미 검증된 기능을 재구성. 시스템에 응용하게 적합하게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재사용입니다. 네. 비용 절감이 되겠죠. 시간 비용 절감.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 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뭐 다른 더 복잡한 얘기는 들어가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응집도 유형 바로 밑에 있을 거야. 컨트롤 F 찾기 V 응집도 유형 여기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응집도와 결합도가 나와요. 이걸 조금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짜면은요 응집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응집도는 뭔지 읽어보실래요? 응집도는 모듈 내부에서 구성 요소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로 평가되며 응집도가 높을수록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낮을수록 관련이 적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소 간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응집 아주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네, 응축 그러면은 막 그렇게 엑기스만 딱 뽑아놓은 게 응축시켰다 그러잖아. 그 뭐 무슨 저기 주스도 응축 뭐 포도주도 응축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딱 필요한 애들만 수분이 다 빠지고 필요한 애들만 딱 있는 것처럼 건포도 같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기능적 응집도부터 해서 우연적 응집도까지 있는데 기능적 모듈 내부의 기능이 단일한 목적 아래서 다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딱딱딱딱딱 만들어져 있는 그 모듈들이 안쪽에 모든 내부 기능들이 다 붙어있다.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인 거는 순서대로 한 활동에서부터 나온 출력값을 다른 활동이 또 이용하는 거예요. 계산 결과를 제가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 응집도, 통식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는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여 다른 기능이 사용되는 활동들로 모여있을 때. 그래서 입출력이 동일한 입력과 출력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들, 즉 1+2는 2 이런 결과를 그냥 계산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산 결과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 통신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절차 순서적으로 가는 거, 시간적 응집도, 특정 시간에 처리해야 되는 거, 논리적 응집도 그러면 논리적으로 요소들이 한 모듈에서 처리되는 경우, 우연적 응집도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연관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응집도의 높이 순서로 보면 우연적 응집도가 제일 나쁜 거예요. 그리고 기능적 응집도가 높은 게 이걸로 되어져 있는 게 응집도가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연적하고 기능적 정도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거는 뭐 순서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결합도는 뭐예요? 결합도 한번 보실까요? 결합도 읽어보실래요? 모듈과 모듈 간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며 관련이 적을수록 모듈의 독립성이 높아 모듈 간 영향이 적어지게 된다. 네. 뭐냐면요. 지금 제가 그 배너 넘기는 거 얘기하면서 배너 넘기고 예를 들어서 밑에 그 분립 버튼이 바뀌게 만들었어요. 두 개를 따로 만들었어요. 모듈 하나, 배너 넘기는 거, 모듈 둘, 그 분립 버튼 넘어가게 하는 거. 두 개가 서로 따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둘이 굉장히 밀접하죠. 결합도가 높은 거야. 얘가 바뀔 때 얘도 바뀌어야 되니까 호출이 돼. 얘가.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모듈 간에 관련성이 있는 거. 근데 관련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죠. 얘 넘어가는데 메뉴 바뀌는 데가 있어. 근데 배너 넘어간다고 메뉴가 바뀌나? 상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듈 간의 관련도가 더 떨어져.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결합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하나씩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결합도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얘도 이제 뭐 낮고 높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 결합도가 높으면 결합도가 높다고 하는데. 네. 자, 그다음 결합도 유형. 결합도 유형이 이거지. 결합도 유형 요걸 얘기한 거예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모듈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인터페이스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자료 결합도가 제일 결합도 중에 제일 높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낮은 게 뭐지? 이게 제일 낮은 거 자료 결합도. 제일 낮은 게 자료 결합도. 제일 높은 게 내용 결합도.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다른 모듈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내부 결과를 페이지 번호를 우리가 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번호를 넘어가는 걸 다른 데서 쓰고 있어. 또 얘가 전적 변수를 변경시켜. 이 모듈이. 그럼 다른 모듈이 이 모듈에 의존이 돼 있는 거지. 얘가 바뀌는 거에 걔가 영향을 받죠. 네, 이렇게 내용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걸 내용 결합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합도가 많이 있는데 이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정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 결합도. 결합도가 높음. 이거는 품질이 낮은 거예요. 이거를 잘 보세요. 얘가 이 내용 결합도가 높다. 그럼 결합도가 높으면은 낮은 거라고 품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얘한테 의지를 하고 있으면 얘가 잘못되면 얘도 잘못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난간에 기댔더니 난간이 탁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난간을 의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 나름대로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 결합도 요게 결합도가 낮으니까 좋은 품질이 되려면 제일 위에 게 좋은 품질이에요. 아시겠죠? 네.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즉 전달값으로 서로 식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게. 네. 결합도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합도가 낮아서 품질이 좋다. 요 말을 알아두세요. 결합도가 낮아야 품질이 좋다. 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요, 자, 시스템 연동 개념.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해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시스템 연동 개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죠? 시스템 연동이 뭐예요? 읽어보실래요? 시스템 연동이란 서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자동화 체계 등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단위 시스템 간의 접속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시스템을 이미 그 회사 사내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사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해서 A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그 하나가 또 생겼어요. B 시스템이 생겼어요.
근데 사원 정보가 여기에 회사의 기본 그 시스템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원 정보를 여기에서 참조를 해가지고 가져와야지 시스템이 조금 더 원활하겠지. 또 사원 정보를 여기다 또 만들어요? 이거 칸 회사인데?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사 시스템인데? 여기 사원 정보를 똑같이 여기다 또 만들어요? 안 되겠지. 이렇게는 안 해요. 사원 정보는 한 군데서 다 관리가 돼요. 그걸 참조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도 서로 이렇게 연동을 시킨다. 우리 이런 거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데이터 연동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데이터 연동.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타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연계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연동이란 말은 정말 많이 써요. 시스템 연동, 데이터 연동, 인터페이스 연동, 서로 시스템 간 상호작용으로 접촉하는 경계선이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죠. 프로그래밍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도록 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웹 서비스 이거 웹 서비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웹 서비스의 연동, 여기 연동을 내가 여러 개를 다 써놨거든요. 이게 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웹 서비스 연동은 그 이기종 간의 시스템 간에 XML 같은 데이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 데이터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AP라는 게 SOAP 요거 있지.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그래서 XML하고 HTTP 등 기본적인 통신 규약으로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SOAP. 그리고 WSDL,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 그래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표준 기술로서 XML 기반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개자를 여기 브로커라는 말이 무슨 우리는 뉴스에 나오면 별로 안 좋은 얘기죠. 브로커가. 네. 그래서 요 중간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서비스 리퀘스터 요청자하고 공급자로부터 전달을 받는데 직접 통신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중개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연동을 할 때 웹 서비스에서 나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 구성 요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까지 한 거예요. 웹 서비스 구성 요소. 요렇게 서비스 요청자하고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통신하는 방식은 SOAP, 심플 오브젝트 액세스 프로토콜. 요렇게 서로 규칙 약속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중간 서비스 중개자를 통해서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 즉 WSDL이라는. UDDI도 물론 있는데 지금 요 1번, 3번을 여기 그림에다 그려놨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웨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미들웨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들웨어 솔루션의 개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중간을 의미하는 미들과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웨어의 합성어이다. 네, 미들웨어가 미들 소프트웨어를 합쳐가지고 미들웨어라고 얘기한 거고요. 웨어라는 거는 뭐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는 거, 프로그래밍 여기 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즉 우리 사용자, 유저들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을 해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우리가 그 서버에다 뭐 요청을 하잖아요. 이 둘 사이의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래요. 그래서 미들웨어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애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미들웨어 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요것도 지금 뭐 현재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들웨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중간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웹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우리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요거를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웹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서버는 브라우저의 요청을 받아 HTML 파일, 이미지, 자바스크립트의 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며 정적인 콘텐츠, 정해져 있는 거. 예, 그 웹서버로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아파치가 있다. 아파치가 누구죠? 미국의 그 사람 머리 가죽을 벗겨간다는 그 무서운 미국의 그 개척시대에 아파치만 나타나면 발발 떨어뜨죠. 백인들 머리를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벗겨간다잖아. 그래서 그 헬기도 무지막지한 헬기는 아파치 헬기죠. 네, 서버도 아파치 서버라고. 우리가 그 금요일날 깔았던 게 아파치 서버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애예요, 사실은 아파치가. 네. 그래서 강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력한 서버, 아파치 서버.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WAS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서버 단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정적인 트래픽 처리, 관리, 이기종 시스템 간의 애플리케이션 연동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이제 통합적으로 불러요. 서버가 한 대가 아니야. 이렇게 연동된 여러 서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서버 접속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그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들, 네이버도 그래요. 서버 한 대 가지고 할까요, 걔네가요?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서버의 분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쫙 붙어서 처리하게 하고 검색만 담당하는 또 서버가 여러 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검색이 이쪽에 넘치면 이쪽으로 넘겨요. 그래가지고 검색 결과를 뿌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그룹이에요. 그룹되어 있는 서버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단. 그 다음에 서버 WAS 서버의 일반적인 구성이 이래요. 이 WAS라는 게 동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군요. 예를 들면은요, 검색해서 어떤 이미지가 나오기로 HTML이 그려져 있어. 네? 그러면 그건 정적 데이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바로 1분 전에 또는 1초 전에 누가 말을 올린 게 여기 옆에 탁 같이 떠야 돼. 아무 개가 의견, 참여자 의견이 옆에 탁 뜨게 돼 있어. 이미지는 똑같은 게 불려오는데 그 밑에. 그럼 동적 데이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WAS에서 처리해요, 그거를. WAS에서 애플리케이션 구동 환경 제공 동적 데이터 해가지고 써 있잖아, 요거. 요 WAS. 그래서 WAS에서 이름도 WAS죠. 데이터 가져왔어. 이렇게. 네? 그렇게 외우세요. 데이터 가져왔어. 새로운 동적 데이터. 정적 데이터는 웹서버에서 그냥 이 사람들한테 내려보내는데 동적 데이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려보내잖아요. 오늘 배우는 PHP 언어가 그거예요. PHP 언어가 뭐 JSP라든가 .NET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뭐예요? 동적 컨텐츠를 정적 컨텐츠와 그 결합해서 내려보내는 그 언어예요. 동적 컨텐츠. 아시겠죠? 그래서 WAS에서 되게 중요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PHP. 아시겠죠?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네. 그걸 하는 거라서 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웹서버하고 WAS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가져 WAS. 네. 그리고 재복구 시스템 복구 수준별 유형이라는 걸 볼까요?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거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제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로 넘겨가지고 사람들이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액티브 방식으로 서버 두 대가 다 돌아가가지고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이 그림이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두 대 서버로 다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이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폭탄을 맞았다든가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쪽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만 명 중에 50만 명씩 이렇게 나눠졌던 50만 명씩 나눠졌었는데 이쪽에 이제 100만 명이 붙어서 난리가 나겠지만 어쨌든 서비스가 멈추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쪽 시스템만 액티브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DB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쭉 하다가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서비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 중지되지 않게 스탠바이. 네, 이렇게 똑같이 미러링을 한다고 그래요. 똑같이 시스템을 계속 맞춰놓고 있다가 이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연결을 넘겨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쪽 시스템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이 망가져도 이쪽이 살아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액티브 방식은 바로 이 방식이에요. 양쪽 다 살려놓는 방식.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 그렇게 해서 그 대규모 서비스들을 하겠구나. 큰 회사들은 돈이 많잖아. 이런 데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요. 시스템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바로 이게 재해복구 시스템이라는 게 그거예요. 디자스터, 어떤 재해가 생겼어. 서버가 뭐 날아갔다든가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뭐 디도스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뭐 서버가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든가 이럴 때 리커버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미러 사이트, 핫 사이트, 웜 사이트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미러 사이트는 미러가 거울이죠. 내가 움직이면 거울이 똑같이 움직이라 나랑. 그런 식으로 사이트를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 지원을 원격지로 똑같이 맞춰놓는 걸 미러 사이트라고 해요. 미러 사이트로 즉시 복구가 바로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액티브 스탠바이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한쪽을 준비시켜 놨다가 미러 사이트로 준비시켜 놨다가 이쪽에 문제가 되면 반대쪽 스탠바이로 탁 연결시켜서 그쪽을 액티브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러 사이트고요. 핫 사이트는 뭐냐? 주 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 지원을 원격지에 구축하여 이거는 실시간 동시 서비스. 미러 사이트하고 핫 사이트는요. 위에서 만든 이 스탠바이라는 단어 나오니까 위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액티브 상태로 만든 게 미러 사이트고 하나는 액티브 스탠바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핫 사이트예요. 핫 사이트. 이걸 핫 사이트라고 해요. 핫. 뭐가 이렇게 뜨끈뜨끈하냐? 스탠바이가 핫하게 돼 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웜 사이트는 딱 뜨끈뜨끈하단 말이죠. 핫이 아니라. 이 스탠바이 한 애가 원래 있는 사이트랑 똑같으니까 핫한 거고요. 웜은 좀 미지근하다는 소리잖아요. 왜 미지근할까요? 중요한 정보 기술은 나와 있는데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은 살아 있는데 그 외적인 기능들은 죽는 거예요. 그것까지 만들어 놓지는 않는 게 바로 웜 사이트예요. 그래서 복구센터, 재복구센터에 보유해 놓고 만약에 로그인은 되게 하는데 그 사람 뭐 블로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다 못 살리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이메일까지는 살려줘. 뭐 이런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런 거 미러 사이트, 핫 사이트, 웜 사이트. 그래서 액티브가 미러고 액티브 스탠바이가 핫이고 웜 사이트는 중요 정보만 남겨서 서비스하는, 수일 내에 복구한다. 이건 수시간 내에 즉시 할 수 있는 건 액티브. 복구 시간도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근데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축이 돼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복구에 대한 얘기까지 여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그냥 인지를 좀 하시고 내일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뭐 문제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숙지했던 내용을 내일 한번 쭉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뭐 일정이 이렇게 어려우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시험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침에 오시면 다 출석 체크 된 다음에 바로 시험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끝입니다.